안녕하십니까 더배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을 대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상근과 학원 중에서 학원에 속하는 내용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근에서는 발달 이론이라든가 집단 상담론, 그리고 심리의 평가, 또 측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론, 이렇게 해서 총 3과목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상담 일반 이론과 그 다음에 또 학습 이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론, 이렇게 해서 학원에 담겨져 있는 3과목에 대해서 차례차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교재 학원에 보시게 되면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챕터 1에 보게 되면 청소년 상담의 기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상담의 기초란 이론적인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기초라는 이름으로 들여다봐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건 학원의 첫 번째 나오는 직업 상담의 기초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상담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상담자의 자질, 전문적인 지식, 윤리적인 기준, 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일반 상담 이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게 되면, 일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담이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함자로 쓰게 되면 서로 상자에 말서문을 두고 그 다음에 불화자가 2개입니다. 이게 상담이죠. 이 상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서로 말로서 뜨거워지죠. 뜨거워진 것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도 변화와 성장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상담자 역시 자기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해서 서로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훈련받은 전문가로서의 상담자와 어떤 부적응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 둘 사이의 특별한, 그리고 아주 치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상담 또는 상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소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의 어떤 발달적 문제라든가 학업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행동으로 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또는 정신질환,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또 처방을 하거나 또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상담적 활동을 우리는 상담 또는 상담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의미를 한번 보면, 청소년 상담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또는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 또는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 활동 또는 언어적 립 서비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담이란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립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립 서비스. 결국은 어떤 언어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적응적인 문제라든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상담 활동이다, 이렇게 칼 로저스라는 분이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이 겪고 있는 정서적 불안이나 부적절한 행동 또는 뭐 정신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필요하다면 치료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발달 과업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활동, 지원, 또 그런 것을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는 상담 또는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상담의 기능은 어떠한 것들이냐, 특히 청소년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교육적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뭐 진로,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담의 역할은 교육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또 2번째는 진단과 예방적 상담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심리 검사지라든가 상담은 대부분 진단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단적 기능과 또 예방적 기능도 한다. 그 다음에 또 교정적 기능도 합니다. 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도소 이런 말도 쓸 때 교인데, 교정해준다라는 거죠. 어떤 잘못된 부적절한 행동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신적 질환의 문제라든가 부정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이러한 역할도 상담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료적 기능도 하게 되지요. 일반적으로 뭐 기질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정신질환의 문제 또는 부적응의 행동에 관련된 어떤 치료적인 접근을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청소년 상담이 가지고 있다. 7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러한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자질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상담자의 자질은 뭐냐? 이건 꼭 뭐 청소년 상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상담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전문가로서의 상담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몇 가지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거기에 나온 것처럼 상담자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편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경청에 내담자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상담자는 자기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내 전문성은 어디이며 이 내담자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가, 자기 분석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지 않으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인식해야 되며, 4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개방적이고 모험적이며 온정적이고 책임지는 태도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험적이란 말은 뭐 일반적으로 뭐 많은 우리 단어적인 의미보다는 모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룰 안에서만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개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모험심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 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의 자기 노출. 우리가 보통 자기 노출, 뭐 자기 개방, 또 자기 진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담자의 자기 노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 노출 안에는 자기 개방도 있고요. 또 자기 진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이렇게 보태주는 이런 것을 자기 진술이라고 그러고, 상담자 진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내담자에게 교훈이 될 만한, 상담에 도움이 될 만한 상담자의 어떤 자기 개방, 자기의 어떤 경험치를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합니다. 뭐 어떤 책에 보면 개방이라고 하고 그 개방의 노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 자기 노출 안에 개방과 진술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개방을 먼저 두고 그 밑에 노출과 진술이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많은 책들이 상담자 자기 노출 안에 개방과 진술이 있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습니다. 적지 않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자기 노출 하에 개방과 진술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뚜렷하게 뭐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상담자의 자기 노출 이렇게 해서 기꺼이 상담에 도움이 된다면, 또 내담자와의 어떤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상담자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 그 다음에 상담자는 현실적인 포부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또 상담자는 유머 감각과 통찰력을 지니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에 있어서 유머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머라고 하는 감각도 사실은 우리가 다 있는 것 같고, 뭐 그 정도의 유머는 있지 않느냐 하지만, 사실 상담 도중에 적절한 시기에 라포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적절한 유머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기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의 학습도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머적인 기법, 그 다음에 통찰력과 같은 이러한 감각적인 내용도 상담자의 자질로서 필요하다. 그 다음 청소년 상담사의 자질은 뭐 일단은 우리가 앞에 나왔던 일반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발달 과업에서 보여주는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행동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부분 특별하기보다는 청소년이니까 조금 더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상담사란 말 그대로 상담 활동을 잘 해줘야 되고, 또한 상담 지원 활동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상담 그 자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의 이후에 일어나는 팔로우업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 가지 행정 지원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청소년의 어떤 발달 과업이나 성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정책 활동도 상담사는 해줘야 되며, 또 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담의 기법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론적인 부분이 좀 더 풍부하고 완성도가 높도록 하는 그런 활동도 평소에 해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는 상담만 잘해야 된다. 그건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담자의 윤리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자의 윤리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집단 상담 이론에서도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 특히 우리 교재 8페이지 밑에 보면 3번 비밀 보장에 있어서의 예외 상황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담자의 아주 사적인 내용을 많이 인지하게 됩니다.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노출하게 되면 어떤 내담자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을 밝히게 돼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무슨 범죄 행위가 발견됐다든가, 가정 폭력이나 가정 해체에 관한 문제라든가, 자살의 위험 정도가 높다든가, 그래서 관계 기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러한 객관적 조건이 맞았을 때에는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상담 이론의 그야말로 핵심 이론이 되고 있는 일반 상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분위기를 확 바꿔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페이지 보게 되면 기초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챕터 2로 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 이론은 뭐 수만 가지가 있겠죠. 지금까지 뭐 상담 이론은 뭐 딱 몇 가지가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 자기만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담의 가지수는 굉장히 많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우리 칼 로저스라는 분요, 이분은 상담 이론이 몇 가지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상담 이론이란 가지수로 보면 상담 이론은 내담자의 수만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내담자의 수만큼이에요. 내담자가 다 다르잖아요. 회사학식 측면에서 보면 내담자들은 각각의 내담자들 수로 다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마다 적용해야 될 이론은 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이론이란 내담자 수만큼 있다, 이렇게 말한 이러한 그 칼 로저스의 지적은 그야말로 촌철살인적인 그런 명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내담자 수만큼 이론을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러한 이론의 기저, 바탕을 이루는 아주 골격, 그야말로 뼈대가 되는 몇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정신분석 상담 이론입니다. 그 전에 9페이지 이제 그 검은 엄령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개념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담 이론을 나눌 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 역동적 관점에서 보는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 그 다음에 인본주의 관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지적 관점에서 보는 상담의 접근법이 있는데, 첫 번째 역동적 상담의 관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또는 정신 역동적 상담 이론과 알프레드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적 정신 분석 상담 이론, 그 다음에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적 상담 이론, 이렇게 큰 줄기로 또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관점에 있어서의 행동과학주의 상담 이론, 뭐 왓슨이라든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파블로프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관점입니다. 인본주의 관점은 일반적으로 그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 이론을 조금 많이 차용을 해서 등장한 그러한 입장으로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 여기 나오는 칼 로저스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게슈탈트 행태주의 이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상담 이론, 또 뭐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 관점에서의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지적 관점에서 뭐 최근에 많이 이제 거론되는 상담 이론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합리적 정서행동이나 REBT 이론요. 그 앨리스 박사의 합리적 행동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류 분석 상담 이론. 뭐 우리가 보통 뭐 영어로 말하면 교류 분석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목이 탁 메이네요. 물 한잔 먹을게요. TA 이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TA 이론,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에릭 번의
이론인데요. 이러한 교류분석 이론이라든가 또 윌리엄 그레스의 현실요법, 그 다음에 또 뭐 아론 벡의 인지치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인지적 접근으로서의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이제 1번 서론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말이죠, 이렇게 나와요. 프로이트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뭐 심리학, 상담학 하면 항상 먼저 거론하는 인물이 바로 프로이트인데요. 이 프로이트의 어떤 등장은 그야말로 인간의 정신세계 내지는 이런 인간을 다루는 학문 분야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이러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 이전과 프로이트 이후의 어떤 관점에 있어서 프로이트는 정말로 그 시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인간의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신의 섭리라든가 또는 어떤 아주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거의 동물과 똑같아.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매우 부조리하며 매우 비합리적 존재로서 태어난 존재이며 또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또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인간의 문제를 신이 도와주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입니다.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그 이전의 어떤 인간관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발적인 이론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9페이지 아랫단에 보게 되면 인간관에 있어서 프로이트는 인간을 비합리적 결정론적 존재다. 결정론적 존재다. 잘 보이나요? 결정론적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내용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0세에서 5세 사이에 그 짧은 그 시기에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 다만 그것이 어떤 무의식적인 세계에 잠겨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나 이럴 때 튀어나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미 인간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은 이미 다 결정돼 있다. 그것도 0세에서 5세 사이에 부모들의 어떤 양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환경 또는 생물학적 요소들이 작동이 되어서 이미 결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또 두 번째는 10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조금 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적 존재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인간은 그 양가로 3번의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끝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심리적 요소나 성격조차도 분석이 되는 존재다. 쪼개진다. 낱낱이 쪼개서 분석해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며 인간의 정신세계다라고 하는, 그전에는 감히 인간의 의식을 쪼갠다, 분석한다,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과감하게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를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이며 생물학적 존재로서 그리고 또 분석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간관이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의 기저를 이룬다. 물론 이러한 인간관이 나중에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와 같은 동시대의 다른 심리학자들과 이렇게 갈라쓰는 그런 안타까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프로이트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냅니다. 특히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리 내적인 힘의 원동, 역동성에 대해서 이드나 에고나 슈퍼에고 이렇게 세 분야로 세 차원으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건 나중에 또 뒤에 설명하니까 그때 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반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인간의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프로이트의 의식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리는 게 뭐죠? 보통
뭐 빙하, 물에 잠겨져 있는 빙하를 많이 그리잖아요. 뭐 아주 적절한 그림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이제 요만큼의 얼음이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부분만 보입니다. 이것은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의 부분이고 언제나 늘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아래쪽에 무의식.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대다수의 우리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대부분의 원인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의식이고, 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전의식입니다. 전의식이라고 해서 이용 가능한 의식. 다시 말해서 평소에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내가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그것이 의식 영역으로 올라와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의식 구조 자체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쪼개보는 이러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게 되면 성격의 구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드, 에고, 슈퍼에고와 같은 어떤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도 프로이트는 쪼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가로 1번의 본능, 보통 이드라고 합니다. 원초화라고 하고요. 쾌락 원칙입니다. 그야말로 생물학적, 동물학적인 욕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심적 에너지로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리비도라고 하는 거. 이런 뭐 프로이트 이론에 보면 리비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리비도, 성적 충동의 에너지인데 이 리비도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이드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욕망 덩어리죠. 이 욕망 덩어리인 이 이드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어떤 행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심적 에너지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에고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자아 개념이 있습니다. 자아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자아 개념이 등장합니다. 슈퍼 에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슈퍼 에고 안에는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하위 체계가 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이 슈퍼 에고 내지는 초자아는 우리 일반적으로 양심 또는 자기의 이상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어떤 행동의 어떤 모양새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초화가 어떤 동물적 욕구 내지는 근본적 욕구의 에너지 원천이라면 그러한 욕구가 양심이나 자아 이상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슈퍼자아에 어떤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에고를 위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에 딱 막고 서 있는 게 바로 자아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존재죠. 아마 이런 부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제가 깊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인간의 성격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어져 있다. 의식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제가 다른 글씨체로 프로이트는 초자아를 두 개의 하위 체계, 즉 양심과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슈퍼 에고는 제일 마지막에 발달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발달 체계 중에서도 제일 늦게 성숙적 단계를 들어서는 것이 바로 슈퍼에고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좀 더 확장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가게 되면 바로 또 이 프로이트 이론의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는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이트는 불안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현실적 불안과 두 번째는 신경정적 불안, 세 번째가 도덕적 불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 불안은 뭐냐면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뭔가로부터 받는 불안이죠. 내가 낯선 곳에 갔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낯선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좀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처음 가는 거니까 어두컴컴하고 조명도 없는 아주 시꺼먼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더듬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섭지 않나요? 불안하죠? 이런 것은 매우 건강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불안이 없는 게 더 이상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 불안은 우리가 조금 전 앞에서 배웠던 양심과 자아 이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양심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가 새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새치기 할 때 막 뒤통수가 뜨끈뜨끈하죠. 누가 막 째려볼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당신 그 줄 똑바로 서시오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도 알아요. 인식한 상태에서 나 이거 새치기 하면 안 되는데 비난 받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어떤 새치기를 하는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불안, 뭐 이것도 역시 건강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가운데 나오는 신경적적 불안입니다. 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신경적적 불안이야말로 바로 자아방어 기제와 같은,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결부된 것들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교재 텍스트를 한번 볼게요. 신경적적 불안은 통제되지 않은 불안에 의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것도 불안이 생기는 거죠.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처벌받을까 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대해서 아주 부러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야말로 뭐 엄청난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부러운 것을 내가 극복을 하려면 뭔가 좀 나쁜 짓을 하든가, 아니면 아닌 척을 해야 된다든가, 뭐 무시하든가, 합리화를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전치, 전이, 여러 가지 어떤 자아방어 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느끼는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척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 눈치를 채서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입니다. 상당히 좀 개념이 도덕적 불안과 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나, 이러한 신경질적 불안은, 신경질적 불안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자아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창피하고 들킬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자체를 또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어버리는 불안, 이런 것을 우리가 신경질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부러움을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부러움을 느끼면 내가 지는 거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러움이 지는 것이다. 뭐 이러한 느낌들이 딱 오면 그것을 아닌 것처럼 자아방어제를 쓰고 그것을 무의식으로 밀어넣어버리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바로 신경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학원 첫째 시간 우리가 상담 일반 이론에서 상담자의 자질이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도 앞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이트의 자아방어 기제와 상담 단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학원의 첫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